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그날 전 세계 외교 무대는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회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친 언사로 한국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동맹 관계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마치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맹국을 향해 숙청이나 혁명 같은 단어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사회와 언론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까지도 이 거친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상회담이 막을 올리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한국을 향한 예상치 못한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공개된 발언 속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며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반전했고 회담의 성격은 비난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력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한국이 제안한 대규모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구호 인마가를 차용한 상징적인 이름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산업재건 프로젝트가 맞물린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구체적 금액을 내걸고 미국 내 조선업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조선소 건조에 이르는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이 잃어버린 해양 지배력을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의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산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지난해 신규 건조 선박이 고작 2척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미국에 한국은 최적의 구원투수였던 셈입니다. 트럼프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가 곧장 태도를 바꿔 협력의 손을 내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HD, 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절묘한 해법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거칠게 몰아붙이는 대신 회담 이후 오히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가 워낙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기에 미국으로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긴장으로 가득했던 한미 관계는 불과 하루 만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이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워싱턴 정상회담을 지켜본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파격적 제안은 단순히 조선업 지원을 넘어선 전방위적 산업협력 청사진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라트닉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이야말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라며 3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조선업 협력, 둘째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공동 개발, 셋째는 방위산업 동맹 강화였습니다. 이 세 축은 미국이 스스로를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구호에 한국을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쇠락한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와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이 결합하는 순간이었죠. 이미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조선소 인수를 통해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삼성중공업과 HD 현대 역시 미국 조선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미국은 이 협력 모델을 미래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한국이 맞춰주는 동시에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거대한 파일을 확보하는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는 이미 10년치 이상 예약이 끝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을 되살리려 하지만 기술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 셈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위비 증액, 관세 갈등 등으로 압박을 가하던 기존의 기조는 정상회담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동맹 강화라는 키워드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리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한국 방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동맹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한국 방산 러시는 그 열기를 증명합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뿐 아니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한국산 전투기와 잠수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서로 먼저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고 경쟁하는 구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현지 공장 건설과 일자리 창출까지 제공하며 윈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두고 한국 내부에서는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언제 다른 나라에 무기 공장을 세워줬냐는 반문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반드시 자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렇기에 한국도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매국들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코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부에서 한국 무기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전쟁 전 900만 명에서 현재는 2천만 명 이하로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중 상당수가 유럽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사실상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유럽 주요국들이 빠르게 무기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방산이 즉시 전력화의 해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고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폴란드에 도착하는데 5년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 사업은 계약에서 실제 납품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은 불과 1년 안에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폴란드가 긴급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상황에서 당장 전투기와 포병 전력이 필요했던 폴란드에 한국은 마치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까지 원팀 전략으로 신속히 공급하며 폴란드의 안보를 지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한국식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가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생산 속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는 일본이나 유럽조차 흉내내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각국은 한국 방산의 위력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사후 정비까지 포괄하는 한국식 협력 모델은 유럽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FCAS조차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와중에 한국은 이미 T-50에서 FA-50 그리고 KF-21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비는 유럽 내부의 긴장과 불안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에서는 이미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서 이탈했고 오히려 한국 FA-50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스페인이 더 이상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 없으며 FA-50이 훨씬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계약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파장으로 번졌습니다. 연합개발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각국이 저마다 한국과 직접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영국과 추진 중이지만 기술 이전 문제와 막대한 자본 부담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에 충분한 기술을 전수하잖아 결국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지만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요소가 필수인 6세대 전투기를 과연 이들이 성공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단독으로 KF-21 개발을 진행하며 이미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FA-50 성공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서유럽 여러 국가들까지 한국 기체에 눈독을 들이며 기존의 에어버스 프로젝트 대신 FA-50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유럽 전역에 퍼뜨리는 허브 역할을 자임하겠다며 협력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에어쇼 현장에서 한국과 긴밀한 미팅을 갖고 심지어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FA-50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생산 거점으로 한국 기체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KF-21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이나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만약 자국이 참여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곧장 한국에 KF-21을 도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KF-21 개발이 위태로웠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럽의 부국들이 거액을 들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다가오는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그만큼 신뢰받는 파트너로 급부상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냉혹한 전쟁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각국은 더 이상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동개발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즉시 전력화 가능한 한국 무기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FA-50은 단순히 훈련기로만 취급되지 않고 실제 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점이 유럽 각국의 군수 내부를 설득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나아가 KF-21 블록기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수준을 넘어 유럽 내에서 한국 차세대 전투기를 직접 조립하고 배치하겠다는 구상으로 유럽 항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제안이었습니다. 스페인 역시 유사한 의도를 보였고 이는 유럽 내부 기존 연합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이제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줄을 서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주었습니다. FA-50이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최소일 300대 규모를 점유하며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 K9 자주포가 세계 각지에서 필수 자주포로 자리 잡은 것처럼 FA-50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보증이 붙는다면 이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유럽은 자국 내 생산과 조달만으로는 미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 정도로만 보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산이 단순한 무기 판매 업체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이 먼저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방산의 위상은 유럽에서만 치솟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며 FA-50 도입과 함께 한국산 헬기, 수송기 등 다양한 항공 전력을 주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정비와 후속 지원 체계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한국이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F-16이 배치되는 지역마다 한국은 FA-50을 따라붙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안보 생태계 안에서 한국 무기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묘수였습니다. 실제로 FA-50이 자리 잡으면 후속으로 KF-21, 수리온 헬기,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이어지는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단순 판매가 아니라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는 점에서 타국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사상 초유의 수주 물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황 속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방산거래는 본질적으로 국가 대 국가 간 계약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 폴란드가 주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에 지불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과의 직접 회담을 언급하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만약 전쟁이 조기 종결된다면 유럽은 곧바로 재건 사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직결됩니다. 한국은 조선업, 원전, 항공,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발판을 마련해 두었고 재건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세계 전략 산업의 교차점으로 떠오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일본 역시 좌절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 협력 문제와 자본 부담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실적을 쌓으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이 한국과 손잡는 상황은 일본에겐 치명적인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실질적 결과물로 평가를 뒤집는 국면이 전개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방산 대국들이 주도하던 무기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핵심 키플레이어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빠른 납품, 합리적 가격, 첨단 기술, 그리고 현지 생산 협력까지 아우르며 기존 강대국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제 더 이상 신흥 세력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FA50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KF21은 초기에는 비관론이 많았지만 이제는 실전 배치와 수출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대전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의미는 독자적 개발 성공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 위신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로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조차 미국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KF-21 시제기를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로 프로젝트가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한국은 사실상 독자 추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니라 세계적 항공기 제작국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FCAS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KF-21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경우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가 KF-21 현지 생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유럽 항공산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얻는 국제적 대우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무기를 따라잡으려는 위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선진국들이 한국과 손잡으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전략적 피로감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하청 생산국으로 보지 않고 미래 안보를 책임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도 존재합니다.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결제 리스크와 정치적 변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 현지 투자, 사후 정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모델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동맹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고착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방산의 약진은 단순한 산업 성공을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이자 한국의 위상을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변방의 도전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동시에 손잡고 싶게 만드는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KF-21을 비롯한 한국 무기들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진짜 이유였습니다.